2024 서울청년연설대전 본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분부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전 라이더 유니온 쿠팡이츠 협의회장님이셨던 위대한님, 오늘날 많은 정책적 고민이 담겨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저출생을 해결합니다. 연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늘도 야속하지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줄어가고 청년들의 희망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위대한입니다. 긴 노동 시간과 임금 불평등을 안고 사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여유가 있을까요? 오늘 할 얘기는 저출생과 노동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나요? 저는 프리랜서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연평균 149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근로시간 개편과 연결짓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일터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국제노총은 세계 노동인권 지수를 발표를 해왔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5등급은 노동법이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긴 노동시간과 임금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노조의 간부로서 노동운동가로서 길에서 수많은 투쟁을 외치고 노동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혁신적인 나라입니다. 혁신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에서만큼은 정말로 구태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작게 모여서 지금은 국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의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의 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과 경력 단절 후 일을 하는 여성의 임금은 48만 3천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은 먹고 살기 정말 중요한,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임금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를 하고 임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성이어도 일평생 쌓아온 스펙과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사회보장과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임금, 보너스, 훈련에서도 똑같은 전일제 노동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네덜란드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었으며 저출생 문제 또한 크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게 바랍니다. 제가 올해 32살입니다. 결혼 정년기이고요. 그동안 뿌렸던 축의금 거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노동환경 개선을 유의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만 하는 일에 지쳐서 여유가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안내가 조금 덜 나간 게 있었는데요. 방금 삐빅삐빅 소리 들으셨죠? 네, 이게 종소리입니다. 1분 남았을 때 들리고 끝날 때 다시 울리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홍보국 모니터링 팀장을 맡고 계신 안주한 님께서 청년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에 메시지를 던져주신다고 합니다. 청년정당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연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안주한입니다. 저는 청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청년 정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2대 총선에서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륜과 경험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20대, 30대 국회의원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4년 전 24살의 나이로 최고위원에 지명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매달 50만 원의 직책당비를 내야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소신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선 비용, 기탁금 또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고액의 정치 비용이 필요한 구조가 계속이 된다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엘리트 정치 문화가 지속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도 한몫합니다. 전국에 조직되어 있다는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어떻게 가입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SNS는 방치된 곳이 많고 홈페이지에는 조직도만 검색될 뿐 가입 방법이나 문의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대학생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며 알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위원장에게 메시지까지 보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가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청년의 삶을 대변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대한 직책 당비, 기탁금, 경선 비용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청년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거법과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정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도 필요합니다. 청년 대변인이나 최고위원 등 정무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무직 당직자로 임명된 청년들은 별도의 월급 없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을 위해 봉사하는 정무직 당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합시다. 오늘 이 자리처럼 청년 연설 대전 같은 콘텐츠도 더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벤트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대회, 청년 대변인 선발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적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 같은 제2의 3의 청년 정치인들이 더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돈도 인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어느새 청년위원회 홍보국에서 청년 정책을 얘기하고 여론을 조사하고 이제는 이런 자리에 나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대학생, 청년 조직이 그저 이름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아니 청년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연설대전, 이러한 자리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또 나오겠습니다. 또 나와서 애정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쓴소리 하겠습니다. 이찍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2030 남성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보 정권의 80%가 넘는 지지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듭시다.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하는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 그것을 넘어서 청년이 지지하는 정당, 우리 만들어 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주한이었습니다. 네, 좋은 연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족 돌봄 청년에게 위로와 또 정치권에는 경청해야 할 주제를 던져주실 분입니다. 연세대 영어국과에 재학 중이시고 과대표를 맡고 계신 신예진님께서 꿈을 이루고 싶은 가족 돌봄 청년이란 주제로 연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뒤에 있는 스크린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주제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족 돌봄 청년이란 만 13세에서 그리고 만 34세 미만까지 아픈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는 모두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긴장돼서 식사를 조금 하고 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 마음에 안부의 알람이 울리지 않은 지 어느새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작년 여름 매일 밤낮으로 근무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나비처럼 아름답게 날아다니시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신 저희 어머니의 왼쪽 팔과 다리는
한순간에 마비가 되어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정신장애인 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신혜지입니다. 저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1년의 기간 동안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을 내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병원에 앉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바라던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약 700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내기가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다시 한번 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 저는 저의 꿈을 당당하게 이루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주관한 가족돌봄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 네트워크에서 많은 가족돌봄 청년들의 다양한 색깔을 지닌 아픔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지개의 아픔을 글로 쓰고 싶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챕터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영어를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년의 아픔이 이곳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이러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아픔을 써낸 책의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청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가족돌봄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하는 더불어가는 민주당 가족돌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청년 여러분, 이제 저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 청년 여러분들이 저희의 미래입니다. 저희 모두 함께 꿈을 이루어 꼭 같이 나아갑시다. 저 신혜지, 지금 이 자리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네, 단순히 신발을 벗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신발을 벗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다른 포부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맨발로 맨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이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민주당 청년 여러분들과 민주당 꿈을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설 순서로는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신 박선숙님께서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들 연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탈가정 청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탈가정 청년은 가정 불화,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원가구에서 나온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독립과는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 저는 여자는 남자에게 맞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6살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면서 오늘 내 눈앞에서 최소 1명 이상의 가족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10년 후에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요. 27살 여름, 저는 아버지가 출근하시자마자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데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의 대물림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이유로 탈가정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공모전을 통해 가정폭력 상황을 AI가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주는 정책을 제안해서 국회의원상도 수상하고 국무조정실에 정책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이유로 탈가정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 서울시는 만 19세 이상 35세의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했거나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습니다.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에 달했습니다. 탈가정 청년이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슨 대답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탈가정 청년이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탈가정 청년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은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원가정과 분리되어 있어도 단절되어 있어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계속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탈가정을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탈가정 청년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 19세 이상 탈가정 청년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탈가정을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달라는 것뿐입니다. 탈가정 청년들 돈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고민 털어놓을 곳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하나 없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산 의원님이 탈가정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기사가 난 것을 접했고 저는 이것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귀가했을 때 선수가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다가올 추석에도 탈가정 청년들은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탈가정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 보내주신 박 선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현진님께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라는 주제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떵떵거렸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전화하느냐? 며칠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전화를 하자 들은 답변입니다. 네, 저 법대로 하려고 이 자리 나왔습니다. 22대 국회가 좋은 정책 만들어서 입법 보완을 통해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자 나왔습니다. 22대 국회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열정 많은 청년들과 미래로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청년당원 이연진 인사 올립니다. 피해액만 2조 2,836억 원인 문제, 피해자의 70% 이상이 평균 93년생인 청년의 문제, 바로 전세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조사한 점검에 따르면 불법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가 313건, 전세 사기 가담 의심이 8건으로 고발됐습니다. 청년들은 공인중개사를 믿었지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 정책, 실효성 만들어야 합니다. 실효성, 3가지 운을 띄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어떻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대출로 대표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들의 실적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하면 은행 4-5군데는 돌아야 하고 바쁘다, 취급하기 어렵다,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심각하게는 처음에는 대출이 안 됐다고 했던 은행에서 아는 중개사와 함께 가자 이제는 된다는 황당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름은 버팀목 대출인데 실제로는 버림받는 기분마저 들게 하는 이 대출, 현장 실태 조사해야 합니다. 첫 발부터 흔들다리를 걷는 것 같은 청년들의 삶에 정말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효과 있는 민생 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온라인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법안입니다. 실제로 임대인들이 이 집에 담보를 걸든 대출을 받든 임차인들은 직접 돈을 내고 매번 등본을 떼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3억 원이라는 체납세금이 담보로 걸려 있다는 것을 이사 20일 전에 알게 됩니다. 바로 저처럼요. 그런 것들 우리 민생국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 우리 국회는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 인터넷 은행에서는 등기가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알림이 오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책들 보완해서 22대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성공시켜 주십시오. 22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도권을 가져와 주십시오. 국힘이 얘기하고 있는 낙찰 후 임대 방식은 늦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 회수가 피해자들에겐 절실합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티몬과 위메프에 대납을 하던 한 수원의 빵집은 고통을 못 보겠다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먼저 보상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구조적인 안일함,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던 전세 사기, 사회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인들이 너 법적 대응해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청년들이 하는 법적 싸움은 길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22대 국회가 청년들의 근거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돕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해찬 이사장님께서 계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서는 이미 22대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럼도 열고 제가 사회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로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직접 돕기 위해 기회를 주십시오. 전국의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청년 피해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찾아가 정부 지원 대출의 실효성 재고 요청하겠습니다. 강서구 의원님, 오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찾아가겠습니다. 유퀴즈에서도 출연하셨던 박주영 판사님의 최근 전세 사기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선량한 임대인들 많습니다. 선량한 중개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청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 중 하나인 저 이현진에게 오늘 멋지다 연진아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현병현님께서 엄청난 정치적 비유가 담길 것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수도국산으로 갑시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의도 참 멉니다. 근데 제 마음의 고향은 저기 광진구인데요. 실질적으로 주소상으로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자란 인천 토백입니다. 저는 인천 동구 수도국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에 나서면 그 수도국산에는 이미 나와서 리어카의 종이를 한가득 싣고 낑낑거리시며 수도국산에 오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 1kg 모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72원입니다. 겨우 그 72원이 아쉬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 대바람에 나와서 종이를 주워 가십니다. 아직도 겨울이 되면 수도국산에는 연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겨울이면 낫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 틀어 달달달 하고 선풍기 도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 민주당, 우리 수도국산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복지,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보통복지까지 우리 민주당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꼭 지켜야 할 가치이고 그 행복을 바탕으로 기초 단위인 사람이 다시 생산력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과학은 참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매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현아, 나는 커서 멋진 로봇 과학자가 될 거다. 그 친구는 로봇 과학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성적 때문에 못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친구가 기초소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했었고, 그래서 학원을 못 갔고, 결국 꿈보다는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 친구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저 04년생입니다. 21살이고요. 예, 많이 건늙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나마 복지국가를 살았다고 얘기하는 20살 청년들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요. 아직도 수도국산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3조 2천억. 올해 복지 감액뿐입니다. 기록적인 감액에도 수도국산에 사는 그들이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핸드백을 받았냐 말았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굴 임명했냐 안 했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마저 그들의 행복해지는 문제에서 멀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명료하게 요청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수도국산으로 갑시다. 우리 민주당 시선을 다시 그 약자들에게 돌립시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우리 당이 뿌리이고 기본입니다. 우리 당이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의도는 너무 멉니다. 멀고 멉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지금 나와 계신 이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시다. 우리는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이 넘친다. 우리는 약자와 더불어 가는 것에 관심이 넘친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이제 우리는 정치인을, 국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이름 앞에는 더불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를 이름에 넣을 정도로 더불어 행복해지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더불어 못 갑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더불어 갑시다. 저와 같이 더불어 수도국산으로 갑시다. 현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동대문 을 지역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20대 대선 이재명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팀장을 맡으셨던 최지효님께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연설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 최지호 인사드립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가도 저는 안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말장난을 해도 옹졸하게 붕괴했을 뿐 저는 안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녕하다는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이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해병대 복장이 확 드러나게 하라며 구명조끼 입지 못하게 한 지휘관, 호주 대사로 도피했다 지난 총선 눈치 보며 돌아왔던 국방부 장관, 총선 천안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국방부 차관, 수사외압 행사한 대통령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잡는다던 해병대의 장군들은 생사람만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제 22대 국회에서는 최해병 특검법이 또다시 폐기되었습니다. 국회는 그것이 그냥 국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보루일 때에야 존귀한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최해병 일주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22대 국회가 최해병 특검법을 관철해내는 것이야말로 최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정치에서 가끔씩만 일어나도 감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재발 방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청년 군인들이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까지 군 복무했습니다. 군에서 몸이 다쳐 공상 판정받고 의병 제대하라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해 만기 전역했습니다. 군에서 몸이 다쳐도 외진 한번 가는 것이 눈치가 보입니다. 그냥 참고 뛰어라 하는 것이 아직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대민지원 재난 상황에 청년 군인들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동원돼야 합니다. 10년 전 6만 건이던 대민지원 횟수가 지금은 100만 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22대 국회는 대민지원 가능 상황과 안전체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해병의 희생을 진짜 잊지 않는 겁니다. 최해병의 후임들은 더 이상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모니터링단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상위 군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사이며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겁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만약 안녕하지 않으시다면, 혹시 대답이 망설여지셨다면 함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20대 중반에 저와 비슷한 나이에 항소 이유서의 마지막 구절에 쓰셨던 문구를 외치며 물러나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감사합니다.